10년 만에 벤츠를 타고 나타난 아들이 식탁 위에 던진 서류 봉투. 저는 그것이 집 매매 계약서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진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전 제 논밭을 팔아먹고 도망친 불효 자식이 가져온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1000배는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그러면서도 가장 가슴 먹먹했던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는데 골목 어귀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경운기 소리나 오토바이 소리만 익숙한 곳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묵직한 고급 승용차의 엔진 소리였죠. 김씨네 할머니가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당 쪽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10년 만에 제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번호판도 깨끗하고 차체에는 먼지 한 점 없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내가 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놈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숙이는 버릇까지 모두 예전 그대로였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10년 전 이 동네를 떠날 때 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가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 있었죠. 제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논 2마지기, 밭 3마지기를 몽땅 팔아서 아들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번듯한 차를 몰고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아들이 부모님을 찾아온 감동적인 장면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10년 전의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관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온 아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굽이 마룻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10년 전에는 낡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다녔던 놈이 이제는 나는 구두를 신고 있다는 사실이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을 쳐다보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과 부엌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사과도 없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안부도 없었습니다. 저는 찬장에서 소주잔을 꺼내며 등을 돌린 채 대꾸했습니다. 왔으면 왔다고 미리 연락이나 하지 느닷없이 나타나서 동네 망신이나 시키고.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아내가 얼른 식탁을 닦고 의자를 권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꽤 두툼했습니다. 안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은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인감 도장 꺼내오세요. 여기 찍으셔야 합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해요. 그 말투에는 급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놈이 또 무슨 사고를 쳤구나. 10년 전처럼 빚을 지고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 수단으로 이 낡은 집마저 팔아먹으려 온 거구나.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집 팔자고 도장 찍으라니. 저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아내가 놀라 움찔했고 찬장 위의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불효 자식아, 내가 사람이냐? 10년 전에도 모자라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집마저 빼앗아가겠다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변명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대들기라도 하든가. 그런데 놈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제 욕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놈의 얼굴에 던져줄 생각이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봉투를 잡아당기려는 순간 봉투 뒷면에 휘갈겨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놈의 악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씨를 못 써서 제가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 지렁이 같은 글씨체를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냥 찍어주세요. 저 시간이 없어요. 그 짧은 문장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10년 만에 나타난 놈이 무슨 시간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진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식은 땀이었습니다. 이마와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이상했습니다. 핏기가 없고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은 통통했습니다. 농사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해서 살이 쪘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아들은 훌쩍 말라 있었습니다. 양복이 몸에 맞지 않게 헐렁했습니다. 눈동자도 퀭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직감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팔려고 온 게 아니라는 느낌.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예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맨 위에 큼지막하게 적힌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 마이너스 완납 증명. 저는 멍하니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실버타운, 완납,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자 명의는 저와 아내였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한 달 후였고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모든 금액이 이미 납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0이 하나, 둘, 셋. 도저히 셀 수가 없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관련 서류였습니다. 대학병원 암센터 진료비 및 수술비 예치금 완납. 환자 이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초기 암 진단을 받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냥 약으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서류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요양보험, 생활비, 자동이체 통장, 24시간 간병인 계약서, 심지어 장례보험까지. 아들은 부모의 남은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서류에는 이미 돈이 납부되어 있었고 제가 할 일은 그저 도장을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10년 전 빈털터리로 도망간 놈이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마련했단 말입니까? 복권이라도 당첨된 겁니까? 아니면 또 어디선가 사기를 친 겁니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집을 파는 게 아니었어.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 성공했어요, 아버지. 사업 대박 나서 돈 많이 벌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기쁨, 안도, 의심, 분노. 아들이 성공했다니 물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놈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나타난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진짜 성공한 거라면 진작에 연락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어딘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썩은 집 구석에서 고생 그만하시고 실버타운 가서 편하게 사세요. 거기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24시간 있대요. 밥도 맛있고 시설도 좋대요. 아들은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벤츠 엠블럼이 새겨진 열쇠였습니다. 차도 아버지 타세요. 기사 붙여드릴 돈도 다 넣어놨으니까. 병원 갈 때 편하게 다니세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건조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라면 자랑을 늘어놓고 거드름을 피워야 정상 아닙니까? 부모님 앞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자랑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마치 급한 심부름을 마치려는 사람처럼 쫓기듯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날카롭게. 너 아까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또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냐? 또 사기를 친 거냐? 제 추궁의 아들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더 크게. 아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일반 서류보다 작은 병원 진단서를 담는 크기의 봉투였습니다. 아들이 그 봉투를 식탁 위로 밀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빚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기도 안 쳤어요. 떳떳하게 번 돈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무게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에 종이 한두 장밖에 들어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무게와는 달리 뭔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병원 진단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환자명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에서 진단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환자 이름에 제 이름이 아닌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 기대 여명석 달. 저는 그 글자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가, 다른 사람 진단서가 아닌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아들의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생년월일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부모를 호강시켜 주러 온 게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성공 자랑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놀라 달려왔지만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내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있는 힘껏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이게 뭐야. 암이라니. 이제 겨우 40 넘은 놈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제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 이끌려 흔들렸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저는 아들을 놓아주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때려서라도 거짓말이라고 실토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 짧은 한마디를 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몇 번을 숨을 고르고 나서야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논밭 팔아먹고 도망쳤을 때 다짐했어요. 죽어도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그 돈을 10배로 불려서 갚겠다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도망친 첫날부터 미친 놈처럼 일만 했어요. 아들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대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당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다시 다음날 일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쉬는 날 같은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했대요. 낮에는 공사판, 밤에는 식당 설거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다고 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편의점 라면으로 때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고 나니 조금 돈이 모였대요. 그 돈으로 작은 김밥 가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김밥을 몇 줄이나 말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다고 합니다. 김밥집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대요. 손님이 늘고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나 더 냈고 또 하나를 더 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가게가 5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대요. 새벽에 각 가게를 돌며 재료를 확인하고 낮에는 새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직원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더 늦게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러졌대요.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약국에서 약을 먹었는데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참을 수가 없어 결국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검사를 받았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여러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 의사는 아들을 따로 불러 진단서를 건넸다고 합니다. 췌장암 말기, 기대 여명석 달에서 6달.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1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이유가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나 싶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가 원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빨리 진행된 건 드문 케이스라고 했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울었다고 합니다. 1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던 것, 아버지 죄송했던 것,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던 것들이 모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이었대요. 아들은 그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아봤자 시간만 조금 연장될 뿐이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과 돈으로 할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게를 정리했대요.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후하게 챙겨줬고 가게들은 좋은 가격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의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버타운 계약, 병원비 예치, 생활비 준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차도 샀대요.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다는 게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차를 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병원 다니실 때 편하게 다니셨으면 해서였다고 합니다. 기사도 미리 계약해뒀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는데 2달이 걸렸대요. 그동안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몸은 점점 말라갔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끝낼 때까지는 쓰러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몸이 이 지경이 됐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길어야 석 달이라고. 치료받으면 석 달이 6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받느니 차라리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보내는 게 낫다고. 그래서 치료는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죽는 건 안 무서워요. 정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나 가고 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가 돌봐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왔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죽기 전에 두 분 편한 곳에 모셔놓고 내 눈으로 그거 보고 가려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편하게 계신 거 확인하고 그제야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못난 놈은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모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번쩍이는 벤츠는 아들의 성공을 과시하는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부모님의 노후였던 겁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틀거리는 아들을 붙잡고 저도 함께 비틀거렸습니다.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내가 내 눈이라도 팔고 내 심장이라도 팔아서 너 살릴 거니까.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술을 해도 6개월, 안 해도 3개월이래요. 그 차이 석 달을 위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쓸 순 없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두 분이 편하게 사시는 게 나아요. 저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애비가 미안하다. 아내도 다가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서툴고 어설프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실버타운 입주를 미뤘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떨어져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저희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사온 그 벤츠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운전대는 제가 잡았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간 곳은 아들이 태어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폐가가 된 곳이었지만 아들은 그곳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옛 집터를 돌아보는 아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랑 자전거 타는 법 배웠던 거 기억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던 아들의 모습을.
결국 혼자 탈 수 있게 됐을 때 환하게 웃던 얼굴을. 다음 날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소풍 갔던 곳이었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간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지난 10년, 제 지난 10년.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10년 전 도망갔던 그날, 사실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싶었다고.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다고. 뒤돌아보면 다시 포기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다고. 매일 밤 부모님 얼굴이 꿈에 나타났다고. 그때마다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저도 고백했습니다. 10년간 아들을 원망했지만 사실 하루도 아들 걱정 안 한 날이 없었다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추운 겨울 잘 지내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건강하게만, 행복하게만 살아달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걸을 수 있었는데 점점 걷기 힘들어 했습니다. 통증도 심해져서 진통제를 자주 먹어야 했습니다.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토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병원에서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눈을 뜰 때마다 제 얼굴을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대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는 제가 형으로 태어날게요. 그럼 제가 아버지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다음 생에도 내 아들로 태어나라. 그땐 이 애비가 널 더 많이 안아줄 테니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테니까.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절이 바뀌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채로.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다는 걸 확인하듯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늘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 주셨다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를 챙겨주고 아픈 직원이 있으면 병원비까지 대주셨다고.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돌봐 주셨다고. 그 직원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가게를 정리하면서 모든 직원에게 6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셨다고. 법적으로 줘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다고. 다른 일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추천서까지 써주셨다고. 장례식장에는 아들이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수의화관,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과 차, 심지어 장례 후 답례품까지. 아들은 자신의 장례까지 모두 준비해두고 갔던 겁니다. 부모님이 힘들까봐, 걱정할까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효자 아들 두셨다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게 큰 복이라고. 하지만 저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10년 전 아들을 그냥 안아줄 걸.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해줄 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리를 하던 중 아들의 짐 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일기장이었습니다. 10년간 아들이 쓴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논밭을 팔아먹고 도망쳤다.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아들이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 10배로 불려서 갚아드리겠다. 그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중간중간 페이지에는 힘들었던 순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다쳤던 날, 식당에서 손님에게 욕먹었던 날, 김밥집이 잘 안 돼서 고민했던 날. 하지만 매번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까지. 마지막 페이지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날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게 분명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단다. 아직 아버지께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하지만 우는 건 여기까지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아버지, 어머니 편하게 모시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가자. 그럼 후회 없을 것 같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던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아들이 준비해둔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합니다. 아들 말대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24시간 상주합니다. 밥도 맛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편안함 하나하나가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벤츠를 탈 때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납니다. 방 한켠에는 아들의 유품을 모아두었습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 10년 전 입고 갔던 옷, 그리고 그 일기장. 저는 가끔 그 구두를 닦습니다. 아들이 10년간 신고 다녔을 그 구두를 닦으면서 아들을 떠올립니다.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과연 제가 좋은 아버지였을까?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했을까? 10년 전 아들이 실패했을 때 좀 더 따뜻하게 대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들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자식의 성공보다 자식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그 서류 뭉치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들의 마지막 효도였고 부모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부모의 노후가 더 걱정되었던 한 아들의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벤치에 올라탑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준비해준 이 시간을, 아들이 걱정했던 노후를 잘 보내는 것이 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들이 진짜 원했던 것이니까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들아, 거기서는 아프지 말아라. 편히 쉬어라.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땐 내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게.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기다려라, 내 아들. 사랑한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시간의 유한함을, 사랑의 표현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바람마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